서울의 밤하늘을 찢어밟길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자 한지안이 살고 있는 낡은 옥탑방의 양철 지붕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가파른 골목길을 진흙탕 강으로 바꾸어 놓았고 도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빈민가의 악취와 쓰레기들을 거침없이 쓸어내리고 있었다. 지아는 얇은 점퍼의 모자를 깊게 눌러써 빗물을 피하려 애쓰며 하루 16시간의 고된 노동으로 청은망은 무거워진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언덕을 올랐다. 그녀가 녹슨 대문 앞에서 멈춰서서 얼어붙은 손으로 열쇠를 찾으려 할 때 빗물 냄새 사이로 비릿하고 역겨운 철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우범지대나 다름없는 이곳에서 자란 지안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갓 흘러나온 붉은 선혈의 냄새였다. 지안의 본능적인 경계심이 발동했고 그녀의 시선은 담벼락 구석에 쌓여있는 폐자재 더미 쪽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어둠이 뭉쳐진 듯한 기이한 형체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채 방어적인 자세로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남자의 몸에서는 끊임없이 붉은 피가 흘러나와 빗물과 섞이며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지아는 숨을 죽인 채 부러진 우산대를 무기처럼 꽉 쥐고 그가 이미 죽은 시체인지 아니면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남자의 보랏빛으로 질린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리자 공포와 연민 사이에서 줄타기 하던 그녀의 양심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성이 경고를 보냈지만 지아는 우산을 내던지고 차가운 빗물 웅덩이 속에 무릎을 꿇은 뒤 온 힘을 다해 남자의 무거운 몸을 뒤집었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남자의 얼굴은 진흙투성이었지만 날카롭고 강인한 턱선이 돋보였고 복부에는 깊게 베인 상처가 입을 벌린 채 끔찍한 출혈을 일으키고 있었다. 찢어지고 더러워졌지만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수트는 이 남자가 이곳 빈민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분의 소유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구급차가 이 비좁은 골목길을 뚫고 들어오기도 전에 저천증과 과다출혈이 이 남자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 분명했다. 지아는 이를 악물고 남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후들거리는 다리에 온 힘을 집중해 그를 자신의 단칸방 쪽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물을 먹어 솜처럼 무거워진 남자의 체중 때문에 매 걸음이 지옥 같은 체력전이었지만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지아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남자를 간신히 방 안으로 끌어들인 뒤 비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문을 닫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신문지가 깔린 바닥에 그를 눕힌 그녀는 지체 없이 가위를 꺼내 젖은 셔츠를 과감하게 잘라내었고 근육질의 복부를 가로지르는 길고 깊은 자상을 확인했다. 그것은 술 취한 건달들의 우발적인 싸움에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전문가가 휘두른 날카롭고 잔인한 칼날의 흔적이었다. 마취제나 전문적인 수술 도구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지안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알코올 솜과 붕대 그리고 바느질용 바늘과 실이 들어있는 허름한 구급 상자뿐이었다. 그녀는 남다둔 소주병을 들어 상처 부위에 들이부었고 고통에 찬 남자가 무의식 중에도 몸을 비틀며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내자 지아는 온몸으로 그의 어깨를 눌러 제압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깨끗한 수건으로 환부를 강하게 압박하여 일단 솟구치는 피를 멈추게 했다. 비좁은 방 안이 피 비린내와 알코올 냄새로 진동하는 가운데 지아는 2시간 동안 식은땀을 흘리며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정교한 손놀림으로 찢어진 살을 봉합해 나갔다. 그녀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고통 속에서도 간혹 찌푸려지는 그의 미간에서 강한 생존 본능과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처치를 마치고 유일한 이불을 덮어준 뒤에야 지아는 벽에 기대앉아 탈진한 상태로 쪽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지안을 깨웠을 때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한 근육통이 지난밤의 사투를 상기시켜 주었지만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정체불명의 남자는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고 바닥에 남은 말라붙은 핏자국과 기이할 정도로 단정하게 개어놓은 이불만이 그가 실제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지아는 허탈함과 동시에 혹시 모를 후환이 사라졌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인생을 걸어야 할 중요한 날을 위해 서둘러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태성그룹의 최종 면접일이자 지안이 지긋지긋한 빚더미와 가난에서 벗어나 꿈에 그리던 상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바닥에 떨어진 잔해들을 쓸어 담던 지안의 시선이 낡은 옷장 밑 구석에서 반짝이는 작은 물체를 포착하고 멈추어 섰다. 그녀가 허리를 굽혀 집어든 것은 백금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커프스링크였는데 그 중앙에 박힌 짙은 푸른색의 사파이어는 마치 심연처럼 차갑고 매혹적인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지아는 불청객이 남기고 간 유일한 증거물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이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물건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에 그녀는 커프스링크를 낡은 재킷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뒤 전장에 나가는 전사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그녀는 지난밤의 선행과 주머니 속의 작은 물건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발걸음을 옮겼다.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거대한 요새처럼 우뚝 솟은 태성그룹 본사 빌딩은 값비싼 강화 유리에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지안이 살던 달동네와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을 뽐내고 있었다. 광활한 대리석 바닥이 깔린 로비에 들어선 지안은 수백 명의 엘리트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바쁜 움직임 속에서 압도적인 권력의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것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자신도 이곳에 속할 자격이 있다고 수없이 되뇌었다. 면접 대기실은 국내외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지원자들로 가득 찼고 그들은 명품 정장을 입고 어려운 경제 용어들을 섞어가며 자신감 넘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유행 지난 정장과 굽이 다른 구두를 신은 지아는 마치 백조무리에 섞인 초라한 참새처럼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결코 기죽지 않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경쟁자들의 사소한 습관과 표정 변화를 관찰하며 그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것으로 긴장감을 달랬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비서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다음 조의 입시를 알리자 대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지아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허리를 곧게 펴며 일어섰고 주위의 멸시 어린 시선들을 등 뒤로 한 채 당당한 발걸음으로 면접실을 향해 걸어갔다. 넓은 회의실 중앙에는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는 5명의 면접관들이 냉혹하고 평가적인 눈빛으로 지원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의 정중앙, 가장 상석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가 뿜어내는 제왕적인 아우라는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며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남자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어 지안과 눈이 마주친 순간 지안은 전신을 관통하는 듯한 충격과 공포로 인해 심장이 멈추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몸에 딱 맞는 최고급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차가운 눈동자는 어젯밤 그녀의 방에 피투성이로 누워있던 바로 그 남자였다. 태성그룹의 전설적인 CEO이자 냉혈한 승부사로 알려진 강도진이 마치 그녀를 태어나서 처음 본다는 듯 무심하고 건조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아는 떨리는 손끝을 옷자락으로 감추며 이것이 잔인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자신의 담력을 시험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인지 혼란스러워했다. 도지는 생명의 은인을 알아보는 기색조차 없이 천천히 그녀의 이력서를 넘겼고, 종이 넘어가는 소리는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지안의 신경을 긁어댔다. 한지안 씨, 삼류대학 졸업의 경력이라곤 단순 아르바이트뿐이군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태성그룹의 전략기획실에 지원한 겁니까? 도진의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며 지안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들어왔다. 그것은 단순한 압박 면접 질문이 아니라 자격 미달인 지원자를 초장에 짓밟아 쫓아내려는 노골적인 모욕이자 경멸이 담긴 도발이었다. 지안은 주머니 속 차가운 커프스링크를 꽉 쥐며 눈앞의 괴물 같은 남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모든 지적 능력과 용기를 끌어모았다. 그녀는 도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가치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스펙이 아니라 실전 능력에 있음을 강조했다. 회장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살아남는 것은 가장 비싼 우산을 든 사람이 아니라 비를 피할 곳을 찾아내고 스스로 상처를 치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화려한 배경은 없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본능과 위기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안의 뼈있는 대답에 도진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고, 가난한 여자와 권력의 정점에 선 남자 사이의 치열한 수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안의 도발적인 답변이 끝나자 넓은 면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공족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면접관들은 감히 회장 앞에서 저런 건방진 발언을 쏟아낸 지원자의 태도에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강도진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마치 흥미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서늘한 눈빛으로 지안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깍지를 꼈는데 그 우아하고 절제된 동작 하나하나가 지안에게는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도진의 시선이 지안의 낡은 구두에서부터 저렴한 정장, 그리고 결의에 찬 눈동자까지 훑고 지나가는 동안 지안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그가 어젯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사실은 이 차가운 비즈니스 공간에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듯했다. 생존 본능이라.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우리 태성그룹은 야생의 정글에서 살아남는 짐승을 뽑는 곳이 아닙니다. 도진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리자 옆에 앉아있던 인사팀장이 비웃음을 흘리며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지안의 이력서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강 회장님 말씀대로입니다. 한지안 씨, 당신의 이력서에는 금융 관련 자격증은커녕 제대로 된 인턴십 경험조차 전무하군요. 편의점과 주유소 아르바이트 경력이 전략기획실 업무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지안은 모욕적인 언사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여기서 무너진다면 어젯밤의 노력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모두 물거품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교과서적인 답변 대신 자신이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실전 경제학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이사님, 편의점 포스기 아픈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데이터 분석의 현장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날씨와 요일, 시간대에 따른 고객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재고 폐기율을 12% 줄였습니다. 지안의 당돌한 대답에 인사팀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도진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며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조작해 복잡한 재무제표가 담긴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해 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태선규통의 지난 분기 실적입니다. 명문대 출신의 옆 지원자들과 함께
이 데이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1분 안에 찾아내 설명하십시오. 갑작스러운 돌발 과제에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의 엘리트 지원자인 박민석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먼저 손을 들고 일어섰다. 그는 유창한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매출 원가 상승과 영업이익률 감소에 대해 교과서적인 분석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마진 축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따라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박민석의 대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고 다른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도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지루하다는 듯 펜을 돌리며 시선을 지안에게로 옮겼고 그 눈빛은 마치 너는 다를 것이라고 믿는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다. 지안은 스크린 속의 숫자들을 빠르게 훑어보며 단순한 회계 수치가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흐름을 읽어내려 애썼다.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데이터의 행간을 파악하는 동안 1분이라는 시간은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남들이 매출과 이익이라는 큰 숫자에 집착할 때 지안의 시선은 마케팅 비용과 기타 잡비 항목의 비정상적인 상관관계에 머물렀다. 그것은 일반적인 경영 악화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자규적이고 규칙적인 자금 유출의 흔적이었는데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깨달았다. 한지안 씨, 시간 다 됐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인사팀장의 재촉에 지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고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확신에 찬 분위기가 장내를 압도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모두가 간과했던 그래프의 구석진 부분을 가리켰다. 원가 상승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 특정 마케팅 대행사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이 매출 감소 시기마다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안의 지적에 면접관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특히 재무담당 이사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것은 회사의 치부일 수도 있는 예민한 부분이었기에 공개적인 면접 자리에서 지적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지안은 멈추지 않고 자신이 파악한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갔다. 이것은 경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금 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제가 담당자라면 구조조정보다는 내부 감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도진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유쾌의 함보다는 서늘한 살기가 느껴지는 웃음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지안의 앞으로 걸어 나왔고 그의 큰 키와 압도적인 존재감은 지안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 도진은 지안의 코앞까지 다가와 허리를 숙이고 그녀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겁도 없이 맹수의 굴에 발을 들였군요. 당신이 지적한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지금 이 회사에서 가장 위험한 적을 만든 셈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동시에 기묘한 인정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지만 지안은 물러서지 않고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젯밤 빗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남자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는 남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저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회장님, 적을 만드는 것이 두려웠다면 애초에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도진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비서에게 무언가를 짧게 지시했다. 면접이 끝났음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다른 지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하지만 지안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마지막까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인사를 하고 면접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로 나온 지안은 벽에 기대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긴장이 풀리자 손발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차가운 커프스링크를 꽉 쥐며 방금 전의 상황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려 애썼다. 그때 면접실 문이 다시 열리고 도진의 수행비서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가 지안에게 다가왔다. 한지안 씨 되십니까?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비서에 정중하지만 딱딱한 말투에 지안은 다시금 긴장의 끈을 조이며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네, 제가 한지안입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혹시? 제가 면접 중에 실수를 한 건가요? 비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추었고 그의 태도는 주변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웠다. 합격 여부와는 별개로 회장님께서 한지안 씨의 데이터 분석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비서는 말끝을 흐리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 모습에서 지안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감지했다. 다만 전략기획실은 현재 내부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한지안 씨가 감당하기 힘든 곳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것은 완곡한 거절의 표현인지 아니면 진심 어린 충고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말이었다. 지안은 비서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저는 기회가 필요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확고한 대답에 비서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회장님께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서가 떠나고 난 뒤 지안은 텅 빈 로비에 홀로 남겨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비치는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하고 작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건드린 것이 단순한 면접 질문이 아니라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의 균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한편 면접실에 홀로 남은 강도진은 지안이 지적했던 재무제표 화면을 다시 띄워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손에는 지안이 제출했던 구겨진 이력서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에서 점차 흥미를 느낀 관찰자의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지안,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 도진은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되뇌며 어젯밤 빗속에서 느꼈던 그녀의 따뜻하고 단호했던 손길을 떠올렸다.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세력이 회사 내부에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외부인인 그녀가 단 한 번의 눈길로 자금 세탁의 흔적을 찾아낼 줄은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흙 속에서 발견한 진주가 아니라 예리하게 날이 선 다이아몬드 원석과도 같았다. 도진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에 연결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결단이 서려 있었다. 인사팀장에게 전달해 한지안 씨, 전략기획 2팀으로 발령낸다. 예외 채용으로 처리하고 내일 당장 출근시키도록 전략기획 2팀. 그곳은 겉으로는 그럴싸한 부서였지만 실상은 사내 정치에서 밀려난 무능력자들과 징계 대상자들이 모인 유배지로 불리는 곳이었다. 하지만 도진에게 그곳은 적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방역을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했다. 그는 지안을 그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밀어 넣음으로써 그녀가 진정으로 자신의 검이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안은 피로가 몰려와 창문에 머리를 기댔지만 머릿속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복잡하기만 했다. 휴대폰 진동이 울리고 화면에 뜬 최종 합격이라는 문자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녀는 되돌아갈 수 없는 이 아이유 첩리노아는
깨매판 위로 첫 발을 내디딘 셈이었다. 그날 밤 지아는 옥탑방의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주머니에서 꺼낸 사파이어 커프스링크를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푸른 보석 안에서 일렁이는 빛이 마치 강도진의 차가운 눈동자처럼 그녀를 응시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보석을 꽉 움켜쥐며 다짐했다. 이 위험한 남자가 내민 손을 잡고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고야 말겠다고. 도시의 밤은 깊어가고 화려한 넌사인의 불빛 아래서 누군가는 욕망을 좇고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한지안. 그리고 그녀를 미끼이자 무기로 사용하려는 강도진. 두 사람의 위험한 동행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태성그룹의 심장부라 불리는 본사 건물은 화려한 외관을 자랑했지만 지안이 배정받은 전략기획 U팀은 그 빛나는 영광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3층 구석진 곳에서 멈추고 문이 열리자 세련된 로비와는 전혀 다른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지안의 코끝을 자극하며 환영 인사를 대신했다. 복도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전략기획 2팀이라는 팻말은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마치 이곳 회사에 버려진 자식들이 모이는 종착역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지안이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무실 안은 타자기 두드리는 소리 하나 없이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고 먼지가 부유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공기가 탁했다. 파티션 너머로 보이는 직원들은 각자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에 갇힌 유령들처럼 무기력해 보였다. 이곳은 태성그룹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전략기획실이 아니라 사내 정치 싸움에서 패배하거나 눈밖에 난 사람들이 조용히 퇴직을 기다리는 유배지가 분명했다. 지안의 등장에 고개를 든 사람은 입구 쪽에 앉아있던 대리직급의 남자뿐이었는데 그는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빈자리를 가리켰다. 신입인가 보네. 저기 구석에 쌓인 박스들 좀 치우고 앉아요. 인사는 나중에 합시다. 어차피 여기 온 거면 오래 버티지도 못할 텐데. 그의 말에는 악의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냉소가 섞여 있었고 지안은 대꾸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지정된 자리로 걸어갔다. 그녀의 책상은 창고에나 있을 법한 낡은 철제 책상이었고 그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어 앉을 공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웠다. 지안은 한숨을 내쉬는 대신 소매를 걷어붙이고 묵묵히 먼지 쌓인 서류들을 바닥으로 내리며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티슈로 책상을 닦아내며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전장이 되었음을 받아들였다. 그때 사무실 안쪽의 임원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는데 그의 등장만으로도 무기력했던 사무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최명석 상무, 태성그룹 내에서 강도진 회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반대파의 핵심 인물이자 이 음침한 유배지를 관리하는 교도소장 같은 존재였다. 최 상무는 매서운 눈초리로 사무실을 훑어보다가 막 짐을 풀고 있는 지안에게 시선을 고정하고는 천천히 다가왔다. 내가 그 특별 채용으로 들어왔다는 한지안인가. 회장님이 직접 꽂아주셨다니 대단한 인재인 줄 알았는데 꼴을 보니 그냥 길거리에서 주워온 것 같군. 최 상무의 모욕적인 언사에 지안은 하던 일을 멈추고 똑바로 서서 그를 응시했지만 고개를 숙이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면접장에서 강도진이라는 맹수를 마주했기에 눈앞의 독사 같은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위압감 정도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오늘부로 전략기획 2팀에 발령받은 한지안입니다. 부족하지만 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안의 차분하고 정석적인 대답에 최 상무의 미간이 꿈틀거렸고 그는 그녀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는 지안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 인상을 찌푸렸다. 돔꿈 깨라. 여기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곳이 아니라 회사가 잊고 싶어하는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소각장이다. 네가 할 일은 이 10년치 영수증들을 엑셀에 입력하는 것뿐이야. 최 상무는 지안에게 몸열감을 주기 위해 가장 단순하고 지루한 업무를 지시하며 그녀가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기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는 지안이 단순 반복 작업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최 상무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자 지안은 자리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영수증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박스 안에는 잉크가 발해가는 영수증과 결제 서류들이 뒤엉켜 있었는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질색했을 광경이었다. 하지만 지안의 눈은 반짝였는데 그녀에게 이 무질서한 종이 조각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태성그룹의 숨겨진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암호문과도 같았다. 지안은 낡은 컴퓨터를 켜고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뒤 기계적인 속도로 영수증의 날짜와 금액, 거래처 정보를 입력해 나가기 시작했다.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의 정막을 깨트렸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입력 작업처럼 보였지만 데이터가 쌓여갈수록 지안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며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오후 6시가 넘어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할 때쯤 지안은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특정 데이터들을 붉은색으로 표시하며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알파, 블루웨이브 등 거창한 이름이 붙은 프로젝트들은 모두 실패하여 폐기된 사업들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자금 흐름은 이상하리만치 활발했다. 프로젝트가 종료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지 보수비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이 특정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지안은 주변을 살피며 아무도 자신을 주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문제의 거래처 이름들을 검색해 보았지만 인터넷 어디에서도 해당 업체의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치자 지안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고 그녀는 자신이 건드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횡령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버려진 부서인 전략기획 2팀을 자금 세탁소로 이용하고 있는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의 꼴이었다. 그때 누군가 지안의 책상 옆을 지나가며 캔커피 하나를 툭 내려놓았는데 지안이 놀라 고개를 들자 아까 말을 걸었던 대리가 무심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적당히 하고 집에 가요. 그거 다 입력한다고 해서 상 주는 사람 없으니까. 괜히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윗사람들 눈에 띄면 피곤해지기만 해. 그의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그 이면에는 이곳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지 말라는 은밀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다. 지안은 캔커피를 주며 고맙다는 눈인사를 보냈지만 컴퓨터 화면을 끄지는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분석을 위해 창을 여러 개 띄웠다. 하다 대리가 퇴근하고 사무실에 홀로 남게 되자 지안은 본격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을 자신의 개인 USB에 백업하기 시작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사무실 안에서 모니터 불빛만이 지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사냥감을 쫓는 추적자의 그것처럼 예리하게 빛났다. 그녀는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모든 결제 라인의 최종 승인자가 당시 전무였던 최명석 상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이 공중으로 분해되어 유령 회사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고 그 돈은 아마도 최 상무와
그 배후 세력에 주머니를 채우는 비자금으로 쓰였을 것이 분명했다. 지아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강도진 회장이 왜 자신을 하필이면 이 팀으로 보냈는지 그 의중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도진은 단순히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는 직접 건드리기 힘든 썩은 환부를 도려내줄 외부의 칼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아는 자신이 장기판의 말처럼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낄 법도 했지만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승부욕을 느꼈다. 그녀는 가난 때문에 수없이 짓밟혔던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동아줄이 바로 이 위험한 파일들 속에 있다고 확신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지안이 막 작업을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갑자기 사무실 입구의 지문 인식기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기에 지안은 본능적으로 모니터를 끄고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고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손으로 막았다.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사무실 바닥을 울리며 그녀의 자리 쪽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는 정확히 지안의 파티션 앞에서 멈췄고 누군가가 그녀의 책상 위를 훑어보는 듯한 기척이 느껴져 지안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퇴근 안 하고 뭐 합니까? 한지안 씨, 익숙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오자 지안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어둠 속에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도진 회장이었다. 도진은 평소에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를 약간 느슨하게 푼 상태였고 그의 눈빛은 낮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품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여긴 어떻게... 지안이 말을 더듬자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캔커피를 집어들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내 회사 내가 돌아다니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그보다. 첫날부터 야근이라니 너무 열정적이군. 아니면 뭔가 재미있는 거라도 발견했나. 도진의 질문은 가벼웠지만 지아는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왔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백업한 USB를 손에 쥐고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재미있는 정도가 아니라 회사가 뒤집어질 만한 폭탄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까? 지안의 직설적인 물음에 도진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고 그는 주위를 경계하듯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다. 똑똑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냄새를 맡을 줄은 몰랐군. 맞아. 전략기획 2팀은 최명석이 만든 자금 세탁소이자 내 목을 조여오는 덫이야. 도진은 지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내부자들을 믿을 수 없어. 내 명령을 따르는 척하면서 최명석에게 정보를 파는 쥐새끼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외부인인 당신, 한지안이 필요했던 거야. 지안은 도진의 솔직한 고백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냉정을 되찾고 그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제가 회장님의 칼이 되어드리죠. 최명석 상무의 비자금 장부를 찾아내고 그를 무너뜨릴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지안은 잠시 뜸을 들이며 자신의 운명을 건 배팅을 던졌다. 저를 정직원으로 전환해 주시고 제 동생의 병원비 전액과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전략기획실의 핵심 멤버로 인정해 주십시오. 가난한 신입사원이 그룹 회장에게 딜을 건네는 상황이었지만 도진은 기분이 나쁘지 않은 듯 입꼬리를 올리며 흥미로워했다. 건방지지만 마음에 들어. 좋아. 거래 성립. 단. 실패하면 당신은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최명석은 나보다 훨씬 더 잔인한 인간이니까. 도진이 손을 내밀자 지아는 그 크고 따뜻한 손을 맞잡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과 신뢰가 동시에 흐르기 시작했다. 그때 복도 쪽에서 경비원의 순찰 소리가 들려오자 도진은 재빨리 지안의 손을 놓고 어둠 속으로 물러났다. 내일 저녁 8시 회사 근처에 마루나로 와. 거기서 구체적인 작전을 이야기하지.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퇴근해. 도진은 바람처럼 사라졌고 지안은 홀로 남겨진 사무실에서 자신의 손에 남은 그의 온기를 느끼며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밥벌이를 위해 출근하는 직장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에서 왕좌를 지키려는 사자와 그 자리를 노리는 하이에나 사이의 전쟁에 뛰어든 투사가 된 것이다. 지안은 USB를 가방 깊숙한 곳에 숨기고 결연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뜨거운 아드레날린으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안은 골목길 어귀에서 낯선 검은 승용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쓴 남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지안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최명석 상무가 벌써 냄새를 맡은 것일까? 아니면 도진이 붙여둔 경호원일까? 어느 쪽이든 그녀의 일상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방에 들어온 지안은 문을 삼중으로 잠그고 창문 커튼을 꼼꼼하게 친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반드시 널 지켜줄게. 그 어떤 놈들도 우릴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거야. 지안은 컴퓨터를 켜고 오늘 발견한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최명석 상무의 비리 구조를 도식화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내일의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최명석이 쳐놓은 그물망을 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깊숙한 정보를 캐낼 수 있을지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 내일은 더 위험하고 더 치열한 하루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안은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를 뒤로하고 지안이 도착한 곳은 청담동 골목 깊숙한 곳에 숨겨진 회원제바 루나였다. 간판도 없이 육중한 원목 문만이 입구를 지키고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재벌들과 권력자들이 은밀한 거래를 나누는 성역과도 같은 장소였다. 지안은 낡은 운동화 대신 아침에 급하게 꺼내시는 단정한 구두를 내려다보며 터질 듯한 긴장감을 억누르고 무거운 문을 힘주어 밀었다.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는 실내는 어두웠지만 곳곳에 놓인 앤티크 가구들과 최고급 양주병들이 뿜어내는 기품은 숨길 수 없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룸의 문이 열리자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는 강도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회사의 정점인 회장실에서 보았던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지금의 그는 어딘가 고독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짐승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도진은 지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자세를 고치지 않고 손가락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며 짧게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테이블 위에는 얼음이 녹아가는 온도락잔 2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지안이 면접날 주머니에 넣고 갔던 사파이어 커프스링크가 영롱한 빛을 내며 놓여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매개체이자 오늘 밤 이루어질 위험한 거래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물건이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한지안 씨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더군. 아니면 이걸 미끼로 더 큰 것을 얻어내려는 계산이 있었던 건가? 도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떠보는 날카로운 탐색전이 숨어 있었고 지안은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차분하게 대꾸했다. 계산이 있었다면
전당포에 팔아서 빚부터 갚았을 겁니다. 저는 그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는 제 원칙을 지켰을 뿐이고, 지금은 회장님의 제안이 제 원칙보다 더 가치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지안의 당돌한 대답에 도진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고, 그 모습에서 묘한 호기심과 호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도진은 빈잔을 내려놓으며 표정을 굳혔고, 그날 밤 자신이 당했던 사고가 단순한 뺑소니나 강도 사건이 아니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를 찌른 칼날은 내 이복 형제들과 최명석 상무가 합작해서 보낸 암살자의 것이었어. 그들은 내가 죽기를 바랐지만 당신 덕분에 계획이 틀어졌고 지금쯤 놈들은 초조해하고 있을 거야. 충격적인 진실이었지만 지아는 크게 놀라지 않았는데, 이미 회사 내부에서 감지했던 썩은 냄새가 그녀의 짐작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단순히 최 상무의 비자금 장부를 찾는 것만으로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텐데요. 지아는 핵심을 찔렀고, 도진은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품 안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다. 그 안에는 최명석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명단과 의심스러운 계좌 번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최명석은 교활해서 장부를 절대 종이로 남기지 않아. 모든 것은 디지털화되어 전략기획 U팀의 서버 어딘가에 암호화되어 숨겨져 있지. 당신은 내부자로서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따내야 해. 도진의 요구는 명확했지만 그것은 발각되는 즉시 지안의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는 위험한 임무였기에.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안은 파일을 덮고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 동생 민준이가 안전하게 수술을 받고 회복할 때까지 최고 수준의 경호와 의료 지원을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제가 잘못되더라도 동생의 미래만은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도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지안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절박함을 읽어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약속하지. 자네 동생은 내 이름을 걸고 지켜주겠어. 그리고 자네가 무사히 임무를 완수한다면 태성그룹 안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보장하겠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고, 그 순간 상사와 부하가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로서의 결속이 맺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이 출근한 전략기획 2팀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한층 더 음산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명석 상무가 불시에 감사를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직원들은 쥐 죽은 듯이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고,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다. 지아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평소처럼 영수증 입력 업무를 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내부 인트라넷의 보안 취약점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고 사무실에 홀로 남은 지아는 도진이 준 특수 USB를 컴퓨터 본체 뒷면에 조심스럽게 꽂았다. 화면에 검은색 도수창이 뜨고 복잡한 명령어들이 빠르게 지나가자 지안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최 상무가 숨겨놓은 비밀 서버의 입구를 찾기 위해 방화벽을 하나씩 우회하며 디지털 미로 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그때 복도에서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문이 벌컥 열리며 최명석 상무의 신복인 박 실장이 들이닥쳤다. 지아는 반사적으로 모니터 화면을 전환하고 책상 아래로 USB를 뽑아 숨겼지만 박 실장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지안의 얼굴과 모니터를 번갈아 훑으며 그녀를 압박해왔다. 신입,
밥도 안 먹고 여기서 뭐 하나 혹시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거라도 보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박 실장은 지안의 뒤로 다가와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화면에는 지루한 엑셀 시트만이 가득 채워져 있을 뿐이었다. 지안은 태연한 척 연기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업무가 밀려서 점심을 거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부분이라도 있습니까? 그녀의 침착한 대응에 박 실장은 콧방귀를 뀌며 돌아서려다가 책상 위에 놓인 지안의 낡은 수첩을 낚아채 갔다. 실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쥐새끼가 들어오면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껍질을 벗겨서 말려버리거든. 박 실장은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고 지안은 그가 사라진 뒤에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적들은 이미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고 조금만 방심해도 정체가 탄로 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날 밤 퇴근하는 지안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오늘 밤 10시 한강공원 주차장. 물건은 확보했나 도진이었다. 지안은 주위를 살피며 택시에 올라탔고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이 비상등을 깜빡이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안이 뒷좌석에 오르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도진이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상태를 살폈는데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다. 박 실장이 다녀갔다며 놈이 눈치를 챈 건가. 도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지안은 고개를 저으며 품에서 복호화에 성공한 첫 번째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넸다. 아직은 의심 단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게 1차 보안을 뚫고 가져온 프로젝트 블루의 실제 자금 흐름도입니다. 도진은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에 연결해 내용을 확인하더니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훌륭해. 이걸로 놈들의 자금줄 하나는 끊을 수 있겠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최명석의 진짜 약점은 더 깊은 곳에 있어. 도진은 지안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잠시나마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이 다치면 나도 곤란해지니까.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의 무심한 듯 다정한 말 한마디에 지안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차 안이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았고 서로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고독을 공유하며 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재벌 회장과 가난한 직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동반자였다. 내일은 더 위험할 거야. 최명석이 본사 보안팀을 동원해서 전략기획 2팀을 샅샅이 뒤질 예정이거든. 도진의 경고는 섬뜩했지만 지안은 두려움 대신 오기가 발동했다.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뒤지면 뒤질수록 저는 더 깊숙이 숨어들어서 그들의 심장을 찌를 칼을 찾아낼 테니까요. 지안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도진은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골랐음을 확신했고 그녀에게 자신의 개인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넸다.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직접 갈 테니까. 지안이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진은 오랫동안 시동을 걸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안을 위험한 전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죄책감과 그녀가 곁에 있다는 안도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멈추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이제는 승리 아니면 파멸뿐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안은 옥탑방에 도착해 잠든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머니 속에는 도진이 준 명함과 USB가 들어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무거운 짐이자 동시에 희망의 증거였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는 서곡처럼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음모와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위태로운 신뢰. 한지안과 강도진.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내일은 적들의 본거지 한복판에서 더 대담하고 치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며 지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명석 상무의 호출을 받고 들어선 임원실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공기 중에는 먹이를 노리는 독사의 맹독 같은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최 상무는 친절한 미소를 띠며 두툼한 결제 서류와 USB 하나를 지안의 앞으로 내밀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을 밀어버리기 직전에 잔인한 즐거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회사의 사활이 걸린 기밀 프로젝트라고 설명하며 신입인 지안에게 파격적인 기회를 주는 것이니 실수 없이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건 프로젝트 넥서스의 최종 자금 집행 파일이다. 보안 등급이 높아서 자네 같은 외부 인력이 처리하는 게 오히려 안전해. 오늘 밤까지 송금 처리를 완료하도록. 최 상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지안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덧침을 깨달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서류를 받아들었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여 그의 표정을 살폈다. 자리로 돌아온 지안은 주위를 둘러보며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기만을 기다렸고 사무실에 정적이 흐르자마자 최 상무가 준 USB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해외 자재 구매 계약서였지만 지안이 데이터의 레이어를 한꺼풀 벗겨내자 그 안에는 교묘하게 조작된 횡령의 알고리즘이 숨겨져 있었다. 만약 그녀가 이 파일을 승인하는 순간 수십억 원의 공금이 증발하고 그 모든 책임은 디지털 서명을 남긴 지안이 뒤집어쓰게 되어 있었다. 지안은 분노 대신 차가운 이성을 발동시켜 도진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곧바로 그로부터 작전 변경을 지시하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피하지 마. 오히려 그 덫을 이용해서 놈들의 본거지로 들어가는 통로를 개척해. 보안팀을 내 쪽으로 유인할 테니. 그 사이에 자네는 역추적을 시작해. 도진의 대담한 제안은 위험천만했지만 지안은 이것이 최 상무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유일한 기회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횡령 코드를 실행하는 대신 그 코드가 연결된 수신 서버의 IP 주소를 역으로 해킹하여 최 상무의 개인 클라우드에 접속을 시도했다. 프로젝트 넥서스의 관리자 권한을 가진 이 USB는 아이러니하게도 최 상무의 가장 은밀한 금고를 여는 마스터키 역할을 하고 있었다. 화면에 수만 줄의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지안은 그 속에서 비자금 원장과 주주 매수 리스트라고 적힌 폴더를 찾아냈다. 데이터 다운로드가 시작되자 진행률을 나타내는 녹색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고 지안의 심장 박동 소리는 시계 초침 소리와 겹쳐 고막을 때렸다. 50%, 60%. 숫자가 올라갈수록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은 더해만 갔고 사무실 밖 복도에서는 경비원들의 무정이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녀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들에 대비해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순간 갑자기 사무실의 조명이 모두 꺼지며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다. 최 상무가 자신의 서버에 침입자가 발생했음을 감지하고 건물 전체를 봉쇄하는 코드 레드를 발령한 것이 분명했다. 지안은 욕설을 삼키며 다운로드가 완료되기를 기다렸지만 진행률은 야속하게도 95%에서 멈춰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건장한 사내들이
전략기획 2팀을 향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일반 경비원이 아니라 최 상무가 고용한 사설 용역 깡패들이었고 손에는 진압봉과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었다. 지안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98%에서 강제로 USB를 뽑아낸 뒤 재킷 안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어놓았다. 격이 누구야 당장 멈춰 사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사내들이 들이닥쳤지만 지안은 이미 창문 옆의 비상탈출구를 통해 밖으로 몸을 던진 후였다. 3층 높이의 난간에서 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그녀의 손바닥은 거친 녹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녀는 빗물에 미끄러운 배관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지상으로 내려와 어둠이 깔린 주차장 화단으로 몸을 숨겼다. 건물 로비와 정문은 이미 봉쇄되어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고 주차장 곳곳에는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그녀를 찾고 있었다. 지안은 숨을 죽이고 젖은 덤불 속에 웅크린 채 머릿속으로 건물 도면을 그리며 탈출 루트를 계산했다. 유일한 가능성은 지하 4층의 기계실과 연결된 환풍구를 통해 옆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것뿐이었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경비들이 득실거리는 개활지를 가로질러야 했다. 지안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집어 반대편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향해 힘껏 던졌고 쨍그랑 소리와 함께 도난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경비들의 시선과 발길이 소리난 쪽으로 쏠리는 찰나의 순간 지안은 맹수에게 쫓기는 사슴처럼 튀어나가 지하 주차장 램프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과 함께 다리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지하 4층 기계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웅궁거리는 발정이 소리가 그녀의 거친 숨소리를 덮어주었다. 지안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지 않고 손의 감각만으로 환풍구 덮개를 찾아내려 애썼지만 녹슨 나사는 좀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등 뒤에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이쪽이다, 쥐새끼가 여기로 숨어들었다 라는 고함이 들려오자 그녀는 전 먹던 힘을 다해 덮개를 발로 차서 뜯어냈다. 좁고 먼지 투성이인 환풍구 안으로 몸을 밀어넣고 기어가면서 지안은 폐쇄공포증이 몰려오는 것을 억지로 참아냈다. 무릎과 팔꿈치가 날카로운 철판 이음새에 긁혀 피가 났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추격자들의 욕설이 그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얼마나 기었을까. 희미한 빛이 보이는 출구에 도달한 지안은 격자망을 밀치고 옆 건물 주차장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온몸이 먼지와 거미줄 그리고 피범벅이 된 채로 지안은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때 날카로운 스키드 마크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했다. 창문이 내려가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강도진의 얼굴이 보였을 때 지안은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차문을 열고 조수석에 쓰러지듯 올라탔다. 도진은 엑셀을 밟아 현장을 빠져나가며 지안의 처참한 몰골을 곁눈질로 확인했고 핸들을 잡은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분노에 떨렸다. 미안해. 내가 5분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최명석, 이 자식은 선을 넘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옥불처럼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고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USB를 꺼내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았다.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여기 놈들의 목줄이 들어있어요. 98%밖에 못 가져왔지만 핵심 장부는 확보했습니다. 지안이 힘겹게 말을 마치고 고개를 떨구자 도진은 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나서서 마무리할게. 당신은 그냥
내 옆에서 그놈이 무너지는 꼴을 지켜보기만 하면 돼. 차는 빗줄기를 뚫고 안전가옥으로 향했고, 지아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도진의 강인한 옆모습을 보며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이용당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에게 소중한 존재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 밤의 탈출극은 두 사람의 관계를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으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안전가옥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마친 지아는 소파에 앉아 도진이 건네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도진은 노트북에 USB를 연결해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시시각각 놀라움과 환희로 바뀌어 갔다. 이건 상상 이상이야. 최명석뿐만 아니라 정계와 법조계 인사들의 뇌물 리스트까지 전부 들어있어. 이걸 터뜨리면 태성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어질 거야. 도진은 고개를 들어 지안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과 애틋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처투성이가 된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당신이 내 목숨만 구한 게 아니야. 당신은 오늘 태성그룹의 미래를 구했어. 이 빚은 평생을 걸쳐서라도 반드시 갚을게. 제왕 같은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안의 얼굴이 붉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도진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는 다름 아닌 최명석 상무였다. 도진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자 최 상무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강도진, 내 놈 짓이지. 그 계집애를 빼돌린 게 너라는 거 다 알아. 내 물건 내놓지 않으면 네가 가장 아끼는 것부터 하나씩 부숴버리겠어. 도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응수했다. 협박은 끝났어. 최 상무, 네가 저지른 죄들의 증거는 이미 내 손에 있다. 내일 아침 주주총회 때까지 목 씻고 기다려라. 전화를 끄는 도진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전쟁은 선전포고 단계를 지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고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러나 최명석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카드를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안의 휴대폰이 울리고 낯선 번호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에 비친 것은 병실 침대에 묶인 채 공포에 질려있는 지안의 동생 민준의 모습이었다. 누나 살려주어 무서워. 민준의 비명소리에 지안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찻잔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화면 너머로 최 상무의 신복인 박 실장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물건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장소로 혼자 와라. 경찰이나 강 회장을 달고 오면 동생 놈의 수술 자국이 다시 터지는 꼴을 보게 될 거야. 화면이 꺼지고 지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공포가 분노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지안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안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넘어선 광기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의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섰다. 가야 해요. 민준이가, 내 동생이 위험해요. 도진은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혼자 가면 너도 죽고 동생도 죽어. 놈들은 약속을 지킬 생각 따위 없어. 나를 믿어. 내가 민준이도 구하고 너도 지킬 거야. 우리는 함께 간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고 지아는 그 단단한 믿음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을 겨우 붙잡을 수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도진의 검은 세단이 빗길을 뚫고 교회의 폐공장지대로 질주하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비장한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도진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무정의를 통해 경호팀 알파에게 작전구역 봉쇄와 저격수 배치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핸들을 쥔 손등에는 핏줄이 솟아올라 그가 억누르고 있는 분노가 얼마나 거대한지 짐작하게 했다. 지아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공포에 질려 있을 동생을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고 있었다. 폐공장 입구에 도착하자 도진은 차를 세우고 지안에게 초소형 이어폰과 위치 추적기가 내장된 목걸이를 건네주었다. 이걸 절대로 몸에서 떼어놓지 마. 네가 안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끄는 동안 우리 팀이 사각지대를 확보하고 동시에 진입할 거야. 도진은 지안의 차가운 두 손을 감싸쥐며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무서운 거 알아. 하지만 나를 믿어. 10분. 딱 10분만 버텨주면 내가 반드시 네 앞에 나타날 테니까.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한 뒤 비장한 표정으로 차문을 열고 쏟아지는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거대한 공장 내부의 어둠 속에서 매캐한 먼지 냄새와 함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왔다. 중앙에는 작업용 투광 조명 하나만이 덩그러니 켜져 있었고 그 아래 의자에 묶인 채 입에 테이프가 붙여진 민준의 모습이 보이자 지안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누나라고 찾아오긴 했네. 겁먹고 도망칠 줄 알았는데 제법이야. 어둠 속에서 최명석 상무가 박수를 치며 걸어 나왔고 그의 뒤로는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덩치 큰 사내 10여 명이 위협적인 자세로 서 있었다. 최 상무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는 지안을 마치 도간에 든 쥐를 보듯 조롱하고 있었다. 지안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품에서 USB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민준이부터 풀어줘요. 그리고 안전하게 밖으로 나가는 걸 확인한 뒤에 이 USB를 넘기겠어요. 그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공장 안을 쩌렁쩌렁 울릴 만큼 단호했지만 최 상무는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협상은 대등한 위치에서나 하는 거야. 너는 지금 목숨을 구걸해야 할 처지라고. 박 실장이 민준의 머리에 차가운 총구를 들이대자 민준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그 순간 지안의 이어폰을 통해 도진의 짧고 간결한 카운트다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4, 1. 지금이야. 동시에 공장 천장의 유리가 와장창 깨지며 최루탄과 연막탄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고 부연 연기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다. 당황한 최 상무의 부하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굳게 닫혀있던 셔터가 폭음과 함께 뜯겨나가며 강도진과 무장한 경호팀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쓸어버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제 앞에. 도진의 고함과 함께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도진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깡패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곧바로 지안이 있는 쪽을 향해 맹수처럼 돌진했다. 수적으로는 최 상무 쪽이 우세했지만 도진의 경호팀은 특수부대 출신의 베테랑들답게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적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지안은 혼란을 틈타 민준에게 달려가 결박된 밧줄을 풀기 위해 주머니에 숨겨둔 커터칼을 꺼내들었다. 그때 영희 속에서 박 실장이 튀어나와 지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이 독한 년이 어디서 잔머리를 굴려 박 실장이 발길질을 하려는 찰나 지안은 바닥에 있던 흙을 그의 눈에 뿌리고 옆에 있던 쇠막대기를 집어 그의 정강이를 힘껏 가격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박 실장이 고통에 비틀거리는 사이 도진이 날아와 박 실장의 명치에 강력한 킥을 날려
그를 벽으로 날려버렸다. 도진은 피투성이가 된 지안을 일으켜 세우며 다급하게 외쳤다. 괜찮아. 민준이는 빨리 데리고 뒤쪽 비상구로 나가. 밖에서 팀원들이 대기하고 있어. 도진의 셔츠는 찢어지고 얼굴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지만 그의 눈빛은 오로지 지안의 안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지안은 민준의 밧줄을 끊어내고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구석에 몰린 최 상무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 지안과 도진을 향해 조준한 것이다. 다 죽어 내 계획을 망친 대가는 목숨으로 치르게 해주마. 탕하는 총성과 함께 불꽃이 튀었고 도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던져 지안과 민준을 감싸 안고 바닥으로 굴렀다. 총알은 도진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선혈을 흩뿌렸다. 부상을 입은 도진은 고통을 참아내며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 최 상무를 향해 전력을 다해 던졌다. 파이프는 정확하게 최 상무의 손목을 강타했고 그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리자 경호팀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짓눌러 제압했다. 놔, 이거 안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전부 감옥에 쳐넣을 거야. 최 상무는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뒤였다. 상황이 정리되자 공장 안의 연기가 서서히 걷히고 바닥에는 신음하는 깡패들이 질비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지안은 떨고 있는 민준을 꼭 껴안고 다독인 뒤 어깨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도진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피가 병원부터 가야 해요. 지안이 울먹이며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도진의 상처를 지혈하려 하자 도진은 괜찮다는 듯 여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세우치기만 했어. 걱정 마. 그보다 자네 동생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도진은 고통 속에서도 지안을 안심시키려 애쓰며 붙잡힌 최명석 상무를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경호팀장이 다가와 최 상무의 처리에 대해 묻자 도진은 지혈된 어깨를 부여잡고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경찰에 넘기지 마. 이 차를 태우고 내일 주주총회장으로 바로 간다. 자신의 파멸을 똑똑히 목격하게 해주는 게 최고의 형벌이야. 최 상무는 재갈이 물린 채 질질 끌려 나갔고 지안은 공포에 질려 있던 민준을 경호팀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먼저 보냈다. 누나, 꼭 따라가야 해. 그냥 같이 가면 안 돼. 민준이 울먹이며 지안의 옷소매를 잡았지만 지안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민준아. 누나가 꼭 해야 할 일이 남았어. 이것만 끝내고 바로 갈게. 그때는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민준을 태운 차가 떠나고 공장 마당에 단둘이 남은 지안과 도진은 빗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비에 젖은 옷과 피 냄새. 그리고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도진은 성한 팔로 지안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고 지안 역시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오늘 밤 우리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어. 이제 남은 건 내일 아침. 그들에게 진짜 지옥을 보여주는 일뿐이야. 도진의 심장 소리가 지안의 귓가에 강하게 울렸고 그것은 두려움을 잠재우는 진정제이자 내일의 전투를 알리는 북소리와도 같았다. 지안은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보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비됐습니다. 태성그룹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제 인생을 되찾을 준비요. 두 사람은 피 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다시 검은 세단에 올랐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폭풍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차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태성그룹 본사가 있는 도심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부패한 권력을 향해 날아가는 심판의 화살과도 같았다. 내일 아침 열릴 주주총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닌 피 튀기는 전장이 될 것이었다. 납치와 살인 미수, 횡령과 배임의 증거를 모두 손에 쥔 한지안과 강도진. 그들은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가장 잔혹한 사냥꾼이 되어 적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를 마쳤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새벽. 태성그룹의 운명을 가를 최후의 결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성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주주들과 기자들, 그리고 회사 중역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창밖에는 지난밤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강도진 회장의 빈자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최명석 상무의 측근들이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의장석에 앉은 사회이사가 마이크를 잡고 헛기침을 하며 회의의 시작을 알리자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 상무 측의 대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도진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와 경영 능력 부재로 인해 오늘 주주총회에 불참했음을 알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준비해온 날조된 자료들을 흔들며 회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강 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상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주주들이 동요하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회의실 분위기는 점차 강 회장 해임 쪽으로 기울어가는 듯 보였다. 대리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투표를 재촉했고 이대로라면 강도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부패한 세력이 태성그룹을 집어삼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젖혀지며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입구에는 붕대를 감은 어깨 위로 피 묻은 셔츠를 그대로 입은 강도진이 마치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사신과도 같은 형형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흑투성이가 된 정장을 입은 한지안이 가슴에 노트북을 단단히 품은 채 결연한 표정으로 그를 보좌하고 있었다. 정돈된 회의실의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처참하고도 강렬한 등장은 좌중을 압도하며 숨막히는 정적을 불러 일으켰다. 누가 감히 주인도 없는 자리에서 주인의 목을 치려 하는가. 강도진의 호통이 천둥처럼 회의실을 울리자 단상 위에 있던 대리인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진은 성큼성큼 걸어 단상으로 향했고 그의 뒤를 따르는 지안의 발걸음 소리가 정막 속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도진은 단상 중앙에 서서 좌중을 둘러보았고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개 온강상의 이유, 경영 능력 부재 참으로 재미있는 소설이군. 내가 늦은 이유는 단 하나. 우리 회사에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을 청소하고 오느라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이다. 도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안이 앞으로 나서 노트북을 회의실 메인 시스템에 연결했다. 거대한 스크린에 프로젝트 넥서스의 자금 흐름도와 최명석 상무의 불법 비자금 계좌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지안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자신이 분석한 데이터의 진실을 주주들 앞에서 명료하게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략기획 2팀을 통해 세탁된 회사의 공금 500억 원의 행방입니다. 이 돈은 유령 회사를 거쳐 최명석 상무와 여기 계신 몇몇 이사님들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지안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름이 거론된 이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이거나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지안은 숨을 고른 뒤 화면을 전환하여 어젯밤 폐공장에서 녹취된 최명석 상무의 음성 파일과 납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회장님을 청부 살해하려 했으며 증거를 가진 제 동생을 납치하여 협박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임 횡령이 아니라 살인 미수와 특수감금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느라 분주했다. 최 상무 측 대리인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이건 모함입니다. 조작된 증거예요. 저 여자는 강 회장이 심어놓은 하수인일 뿐입니다. 그의 발악의 도지는 차가운 냉소를 보내며 문 쪽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팀에게 손짓을 보냈다. 다시 한번 문이 열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들에게 끌려오는 최명석 상무의 모습이 드러나자 장내는 경악과 탄식으로 뒤덮였다. 피투성이가 된 채 고개를 숙이고 끌려온 최명석 상무는 스크린에 띄워진 자신의 치부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도지는 마이크를 잡고 최 상무를 내려다보며 선고를 내리듯 차갑게 말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던 회사를 위한 길인가 내 등 뒤에 칼을 꽂는 것은 참아줄 수 있지만 내 사람들과 회사의 미래를 건드린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경찰들이 최명석 상무와 공모 혐의가 드러난 이사들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여 연행해 나가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의의 심판장이 되었다. 그동안 최 상무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주주들과 직원들은 강도진 회장의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도진은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며 감사를 표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옆에 서 있는 지안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는 주주들을 향해 지안을 가리키며 그녀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오늘 태성그룹이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있는 한지안 씨의 용기와 뛰어난 분석 능력 덕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불의에 맞서 싸웠으며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도진의 찬사의 지안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가슴은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다. 소란스러웠던 주주총회가 강도진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고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텅 빈 회의실에 남은 도진과 지안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평온을 되찾은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지안의 다리가 휘청거리자 도진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부축해 주었다. 고생했어. 정말로.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지안은 도진의 어깨에 기댄 채 피로와 안도감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으니까요. 민준이를 구해줘서 그리고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상사와 부하라는 딱딱한 위계질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등을 맞대고 싸운 전후에 그리고 그보다 더 깊고 진한 감정이 서로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경찰청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지안 씨 동생분의 수술 일정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했다. 나는 경찰청으로 갈 테니 차를 대기시켜. 그리고 한지안 씨는 지금 즉시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고 최고급 병실과 의료진을 배정하도록 해. 비용은 전액 내가 부담한다. 지안이 놀라 손사래를 치려 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며 저지했다. 이건 회장으로서 주는 포상이 아니야.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바치는 내 개인적인 성의야. 거절하지 마. 도진의 진심 어린 눈빛의 지안은 결국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난 때문에 포기하고 타협해야만 했던 지난날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도진은 회의실을 나서기 전 뒤를 돌아보며 지안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조사 끝나고 병원으로 갈게. 할 이야기가 있어. 업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말을 남기고 멀어지는 도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안은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가 잿빛이 아닌 장밋빛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날 오후 뉴스는 태성그룹의 비리 척결과 강도진 회장의 극적인 복귀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구두닦기 소녀에서 그룹의 구원투수로 한지안의 이야기는 익명으로 보도되며 세간의 화제를 모았지만 정작 그녀는 조용한 병실에서 잠든 동생의 손을 잡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지안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최명석 상무는 면회 온 변호사에게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마지막 카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강도진, 네가 이긴 것 같지 하지만 게임은 이제부터가 진짜야. 내가 심어놓은 씨앗은 태성그룹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거든. 어둠은 물러갔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지안과 도진 앞에는 새로운 형태의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구해낸 두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파도도 함께라면 넘어설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다. 한지아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고 강도진은 고독한 성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안식처가 되어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갈 준비를 마쳤다. 계절이 바뀌어 서울의 거리에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 찾아왔고 태성그룹을 뒤흔들었던 최명석 상무의 비리 스캔들은 법원의 중형 선고와 함께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지안은 병실 창가에 서서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건강을 되찾아 퇴원을 준비하는 동생 민준이 짐을 챙기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간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평화로운 오후였고 지안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납덩이 같은 부채감도 봄눈 녹듯 사라져 있었다. 민주는 누나의 시선을 느끼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지안의 손을 꼭 잡았는데 수술 후 몰라보게 혈색이 좋아진 동생의 얼굴은 지안에게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보상이었다. 누나,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지. 더 이상 무서운 아저씨들이 쫓아오거나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지. 민준의 순진한 물음에 지안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그럼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앞에는 꽃길만 남았단다. 병원비 걱정도, 빚쟁이 걱정도 할 필요 없어. 누나가 다 해결했으니까. 지안은 민준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 모든 해결의 배후에는 강도진 회장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음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약속대로 민준의 수술비 전액은 물론 지안이 살고 있던 낡은 옥탑방을 떠나 안전한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자 병원 정문 앞에는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차문이 열리며 깔끔한 수트 차림의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한지안 대리님, 그리고 민준 군, 퇴원을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께서 두 분을 모셔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대리라는 호칭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그것은 지안이 태성그룹 내에서 정당하게 쟁취해낸 새로운 신분의 증명이었다. 지안은 동생을 새 집에 정착시킨 뒤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성그룹 본사로 출근했다. 더 이상 곰팡이 냄새나는 전략기획 2팀의 창고가 아닌 30층 전략기획실 본부의 탁 트인 사무실이
그녀의 새로운 일터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지나가는 직원들이 지안을 향해 존경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녀는 낙하산이라는 오명을 실력으로 씻어내기 위해 지난 한 달간 밤낮 없이 일에 매진했고, 그 결과 프로젝트 넥서스에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투명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제 사내에서 한지안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녀는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한 잔다르크로 불리며 신입사원들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다.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사내 메신저로 호출 알림이 울렸다. 한지안 대리, 지금 즉시 회장실로 올라오세요.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도진의 메시지였다. 지안은 혹시 또 다른 문제가 터진 것은 아닌지 긴장하며 서류를 챙겨들고 회장실로 향했다. 회장실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진은 창가를 등지고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몸을 돌렸는데 그 표정은 업무적인 심각함보다는 부드러운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왔군. 긴급 안건이라고 해서 놀랐나. 사실 보고받을 서류는 핑계고 당신 얼굴이 보고 싶어서 불렀어. 도진의 농담에 지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고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죠. 직원들이 알면 또 특별 대우라고 수근거릴 겁니다. 지안이 짐짓 엄한 표정으로 대꾸하자 도진은 소파에 앉으며 지안에게도 자리를 권했다. 특별 대우라니. 섭섭하군. 나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회사의 1등 공신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도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벨벳 상자를 지안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지안이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그녀가 처음 면접날 주어 도진에게 돌려주었던 사파이어 커프스링크가 한 쌍으로 온전하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태성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순금 배지가 함께 들어있었다. 이건 당신이 되찾아준 내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야.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내가 당신에게 주는 파트너로서의 증표고. 도진은 지안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한지안, 나는 당신이 단순히 내 부하 직원으로 남기를 원치 않아. 앞으로 태성그룹이 나아가야 할 길에는 당신의 통찰력과 용기가 반드시 필요해. 내 옆에서 함께 이 배를 움직여주겠어. 그것은 단순한 승진 제안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 지안을 인정하고 초대하는 고백과도 같았다. 지안은 잠시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며 커프스링크와 배지를 바라보았다. 가난한 달동네 소녀가 재벌 회장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동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운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왔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회장님, 아니, 파트너로서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회장님이 독단적으로 변하려 할 때 언제든지 직원을 날릴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지안의 당찬 대답에 도진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물론이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그 매서운 잔소리니까.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회장실의 공기는 비즈니스의 냉철함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따뜻하게 데워졌다. 그날 저녁 도진은 지안을 데리고 처음 만났던 그 낡은 골목길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전망대로 향했다. 도시의 야경이 별빛처럼 쏟아지는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지난날에 치열했던 전투를 회상하며 나란히 걸었다. 처음 당신이 피투성이가 된 나를 구해줬을 때 나는 세상에 신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지. 신은 가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다는 걸. 도진이
난간에 기대어 쑥스러운 듯 고백하자 지아는 밤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인생은 끝없는 터널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그 터널의 출구를 열어주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다고 생각해요. 도지는 지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주머니에서 준비해둔 심플한 디자인의 반지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는 아니었지만 지안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한 세련되고 단단한 백금 반지였다. 이건 계약서가 아니야. 내 마음의 약속이지. 앞으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다시는 당신 혼자 비를 맞게 하지 않겠다는 맹세야. 나와 함께 해주겠어. 지아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 할게요. 비가 오면 같이 맞고 바람이 불면 같이 막아내요. 이제 저는 도망치지 않을 테니까요. 도진은 지안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품에 안아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져 길게 늘어졌다. 1년 후 태성그룹은 강도진 회장과 최연소 기획이사로 승진한 한지안의 주도 아래 대한민국 재계 서열을 뒤바꾸는 혁신기업으로 거듭나 있었다. 지안은 더 이상 낡은 구두를 신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도끼 대신 여유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주주총회 단상에 올라 차세대 에너지 사업 비전을 발표했고 객석에 앉은 도진은 그런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지안이 단상을 내려오자 도진이 다가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오늘 발표 완벽했어. 최명석이 감옥에서 이 방송을 봤다면 배가 아파서 잠도 못 잤겠는걸. 도진의 농담에 지아는 피식 웃으며 그의 팔짱을 꼈다. 그 사람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요. 우리에게는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 저녁은 민준이가 집에서 파티를 준비했대요. 늦으면 안 돼요. 두 사람은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회사 로비를 걸어나갔다. 그들의 앞길에는 여전히 수많은 경쟁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가난한 소녀와 재벌 황태자, 빗속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서로가 서로의 방패이자 검이 되어주는 단단한 전설이 되었다. 채에 올라타기 전 지아는 잠시 멈춰서서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년 전 그날 밤처럼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지난날의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잘 가. 겁쟁이 한지안. 그리고 안녕. 새로운 한지안. 도진이 차문을 열어주며 지안을 불렀다. 지안씨, 뭐해 가자. 우리의 집으로. 지안은 활짝 웃으며 도진의 손을 잡고 채 올랐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도시의 흐름 속으로 합류했고 두 사람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질주하기 시작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그 자리에 핀 꽃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아름다웠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인생의 찬란한 서막이었다.